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고 잭슨홀도 한 치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은 김장열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IT 전략 상무 모시고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글쎄요, 8월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는데 상무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그렇죠. 상승분의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한 이틀 조정 받다가 어저께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한 17%인가 올랐죠, 바닥에서. 한국은 그거보다 못 올랐는데 한마디로 패드 피봇이라고 말씀하는 거기에 컨센서스가 모아졌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특별히 펀더멘털적으로 금리 인상의 연말에 3.5, 3.7이라는 그런 기대치, 예상치는 사실은 3, 4개월 전보다 낮아지진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봇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요. 펀더멘털 뒷받침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강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시 그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도 금리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금리는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달러 대비했을 때 약세가 아직 기조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국 주식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 시크릿한 주식을 억누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도 에너지 주식은 에너지 위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장이 좀 애매한 상태로 내려앉은 거죠. 내려앉은 조정을 다시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2,400, 2,500의 박스권에서 이제는 9월 초 중반에 그 CPI 넘버 고용 지표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박스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좀 과하게 좀 빨리 왔다. 반등이. 그래서 그거만큼은 조정이다. 조정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계속 갈 수 없는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네, 상무님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중간에 연준의 피보팅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주식시장이 좀 과했다라는 네. 것으로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무님께서 여의도에서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연준의 피보팅의 무게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줬어야 됐을까요? 사람이 이제 5년 전, 10년 전에 지금 그 주식시장의 플레이어하고 지금 플레이어가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금리, 인플레 얘기할 때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 할 때 40년 전, 50년 전에 폴 보커가 있을 때 80년 초반, 70년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좀 바뀌었고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려니까 경험한 사람은 없고 페이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에요. 투자가들도 자기 마음에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그 방향성이 아니 어떤 그 중심이 센터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적당한 현금과 그다음에 너무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10월까지의 단기 플레이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본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근본적인 게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플레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전쟁이 휴전으로 가야 되는 휴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네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 하나 하고 거꾸로는 절대적으로 끝인 거죠. 도저히 이제 안 잡히니까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그래서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러시아가 굴복시키는 뭐 이런 패턴의 극단적인 케이스 두 가지 완전 다른 거거든요. 휴전을 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아주 과격하게 해서 경기를 침체 수요를 그러니까 내리느냐 이런 건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전환이 없으면은 이거는 트레이딩 박스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최소한 9월 아마도 10월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그리고 위안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미국이 오히려 강달러를 좀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저는 평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받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세요. 미국이 패권을 놓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패권을 놓고 싶지 않은데 러시아가 침공해 갖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재를 가하는데 제재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뭐 또 어차피 인플레 파이팅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확 올려가지고 폴 보커식으로 40년처럼 오펙이 말을 안 들을 때 금리 완창 18% 20% 올려갖고 수요를 붕괴하는 걸 감수하고 뭐 사직생, 생직사 이런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경기가 회복했거든요. 그런 마음에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속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패권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보니까 패권을 하면은 중국도 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챌린지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위안화도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를 하는 데 있어 갖고 강세를 하고 싶은 강도를 자기네가 강력히 안 해도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간해서 달러 강세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다. 최소한 연말이나 미드 일렉션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신흥 국가들에서 약한 업체들이 약한 국가들이 고리에서 빠지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미국의 패권을 강력하게 하면은 우리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대만 나와서 취포 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동맹도 있잖아요. 기존 동맹국을 끌어당기는 힘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도 계속 견제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따라서 앞에 말한 것처럼 피봇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요가 확실히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은 미국, 유럽하고 중국은 못 따라오니까 약세고. 근데 우리가 문제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벗어나기가 여간해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그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달러가 강했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 신흥 국가들의 아픈 고리가 항상 무너졌다라는 것인데. 그게 가장 문제죠. 예. 네, 더구나 글쎄요. 지금처럼 이제 원화가 약세인데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IT 기업들 이게 수출에 대한 먹구름도 좀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우려감이 있는 네.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오늘 아까 제가 금리 인사 25bp 올리면서 보니까 내년 포캐스트 많이 내쳤더라고요. 2점 초반인가? 네, 2.1%까지 2.1%인가요? 낮췄죠. 뭐 그거는 이제 국가 공식 기관이니까 2.1이라는 것은 1% 갈 수 있다는 거를 완전히 여실히 드러낸 거죠. 반도체가 가장 PC 컨슈머 미국 쪽에 컨슈머 있는데 그게 영향이 계속 받는다 하면은 아마도 우리 수출 데이터는 내년도 초반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재적으로도 원화가 약세 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고 우리가 그 금리를 확 올릴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다시 뭐 1,400, 1,500 갈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컨대 1,300 이하로 연말 어느 시점에서 본다 이런 것도 좀 순진한 기대 심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안화 유로도 약세고 그래서 이 겨울이 상당히 환율 측면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주가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뭐 아까 에너지 이런 주식은 뒷받침이 안 됐으면은 다시 2,300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나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2,400에서 2,500 정도 유지하는 게 베스트가 아니냐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들로는 어떤 것들 꼽고 계십니까? 네, 반응이 오늘 주가를 보면은 뭐 이제 엊그저께 조정 받았고 다시 오늘 뭐 이렇게 좀 힘을 받고 저가 매수 약간 오는 것 같은데 뭐 잭슨홀에서 특별히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가가 조정을 한 그 기대치, 그러니까 나쁜 기대치를 한 80% 이상 반영된 것 같고요. 이미 반영이 했다. 네, 그래서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고용지표가 이제 9월 첫째 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에는 CPI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내일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9월 달 들어가서 그 지표 나올 때까지는 계속 소강일 것 같아요. 예. 네, 잭슨홀은 이미 선 반영됐고 이후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를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상무님께서 서두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시면서 봉합이 돼야지 아무래도 이 추세가 좀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희도 모두 봉합을 원하고는 있지만 네네. 최근의 속보를 보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저께인가 그랬죠. 네, 예.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이 바뀌고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첨단 물자가 들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길어지는 거죠. 네. 핵무기 전제하는 것 말고 하면은 글쎄 이게 어쨌든 그 과거식의 재래식 전투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첨단을 계속 한다. 그러면 아마도 겨울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라고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제런스키를 이렇게 좀 설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 빨라봤자 10월 11월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10월 11월은 추우니까 그렇게 나올 건데 그때까지 한 번 더 한바탕 이렇게 또 격전을 벌일 소지가 있지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한 6개월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돼서
근데 과거 사례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6.25 전쟁도 그렇고 한 6, 7개월 넘어가면서는 소강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그 유엔이 엄청나게 도와줘서 온 건데 지금도 유럽 도와주고 미국 도와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유럽은 도와주는 거보다 유럽은 참고 견뎌내고 미국은 도와주는 건데 예.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친다 이거예요. 지치면은 변화의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분명히 에너지 위기 때문에 변화의 모색을 강력히 원할 것이고 근데 키는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지는데 미국도 그 미드텀 일렉션 11월 8일 날 전후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가 아주 크게 되면은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이 예전 같지가 않을 거예요. 11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협상의 압력이 가겠죠. 그다음에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텐데 그럼 거기서도 다음에 물밑으로 협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협상이 나타났다 해서 무슨 종전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그 6.25 났을 때 한 1.4.5 날 때까지 6, 7개월 지난 다음에 실제 첫 협상은 발발하고 1년 뒤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발발하고 1년 뒤면 내년 2월 달. 그러니까 올 겨울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봄 1년 되기 전에 협상이 시작되고 실제는 언제까지냐. 제런스키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2024년 3월 달까지 질이 멸렬한 상태에 가고 주식은 올 연말 내년 사이에 변곡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휴전의 가능성이 농후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는 미국이 빠져주는 거고 제런스키가 문제인데 제런스키는 이게 여론 압력을 받아야 되겠죠. 한바탕 더 한번 붙고 다시 한번 지면은 그때는 물러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은 참 어렵습니다만 시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되면은 휴전 협상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압력을 받고 그러면 주식은 정말 50년 전 주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식도 변곡점은 진짜 변곡점일 거다. 그래야지 인플레도 근본적으로 수요단, 공급단의 이슈가 좀 수그러들면서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쉬우려면은 주가가 충분히 빠지거나 네. 잘 나가는 주식하고 못 나가는 주식하고 지금 괴리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더 벌어져갖고 다시 유격이 다시 좁아지는 그런 자율적인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10월 달까지는 만만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8월 달에 조금 반등해주나 싶어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다시 조정작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6월 달에 대폭락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300, 2200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예, 아까 말한 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5% 성장 리세션 들어가고 이것이 한 6개월 이상 된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하려면은 미국이 진짜 금리를 엄청 올려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전저점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죠. IT 같은 시크리컬한 주식을 사는 거하고 에너지 주식을 쫓아가는 거하고 방어 주식, 환율에 피해보는 이런 믹스가 중요한데 어느 것도 한쪽에 완전히 베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룸이 자생적인 룸으로서는 10% 15% 이렇게 룸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전저점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성분이 이제 전저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 여쭈겠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의 피크 시기를 보니 과거 항상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 PC 이 물가보다 낮은 적이 없더라고요. 70년부터 현재까지. 근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인데 여전히 뭐 CPI는 8.5, 그렇죠. PC는 6.8%입니다. 그러면 과거 연준의 피크 시점은 물가보다 낮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2.5가 아니고 한 6, 7%까지 오를 것 같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 패턴대로 그게 맞죠. 그게 이제 6월 달에 엄습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분들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거 농후해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를 5% 잡고 5%를 기본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갔자 2%를 잡는 거죠. 또는 금리가 내려갔자 4%다. 아니 인플레가 내려 4%다. 그 다음에 성장률은 1% 잡는 거죠. 그래서 명목으로 5% 나오면은 그냥 오케이다. 이건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이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봉합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의 핵심을 간파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으로 이게 치료가 되면서 끌고 갈 것이냐 2년 3년 그렇지는 않을 때문에 명목 GDP 받아들여서 4% CPI 넘버하고 4, 5%하고 성장률 1, 2% 조합으로서 오케이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경제를 버티고 나가겠다면 그거는 미봉책이지만 한 1년, 2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런 성토하면은 내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갈 수 있다가 진짜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약한 고리가 크게 문제가 되면은 오히려 위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가들이 전체적인 경제의 그 탄력을 주가적인 탄력에서 내년도 상반기 한번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당국도 여간에서는 실질 GDP 개념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명목으로 이제 CPI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5%를. 연말에 4, 5% 또는 내년 초에 4, 5%면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것은 파이널 솔루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프레셔 때문에도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무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명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는 게 각계각층의 이견이 좀 분분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금융시장에는 글쎄요,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견이 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좋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럴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저도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만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많은 시계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봉합이 된다 하면 어디까지 봉합이 되는 것이냐, 완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적정 수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봉합이란 말 자체는 지금 답이 있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봉합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아픈 출혈이 있으니까 그 약간 메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그 상처가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끔 될 수 있는 솔루션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봉합이라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냉전, 그게 다극화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패턴으로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이거는 5년, 10년에 갈 이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것들은 중국은 또 남아 있고 북한도 남아 있고 다른 이란은 요즘에 핵 합상 다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과거 우리 2016년 트럼프 이기 전에 이런 중국이 계절 올라오기 전에 그 패턴대로 편안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솔루션 개념으로는 아닌 거고 이거 자체만 그냥 봉합, 출혈을 잠깐 멈추자 이런 정도로 숨고르기를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제안까지 들어볼게요. 네, 포트폴리오는요. 아까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주, 조선주 이제 다 알죠.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까지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데 많이 올라가서 쫓아가기도 애매하고 또 안 쫓아가기도 어려운데 믹스는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IT 종목들도 이제부터 향후 한 3개월에 30회에 걸쳐서 나눠 산다. 웃기죠? 2, 3일에 한 번씩 사서 3개월 하면은 저점에 사는 거거든요. 사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사서 내년도 2분기 정도에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탄력이 좋은 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고 IT 부품 중에 반도체 중에서는 그나마 좀 탄력이 있거나 펀더멘털이 강한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소재라든지 부품 중에서 제가 뭐 ISC, 월덱스 커버하는 거 가져왔는데 이런 종목을 아무리 오늘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나눠서 30회 걸쳐서 그 연말 이전까지 산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2차 전지를 믹스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열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